안녕하십니까. 해동내과 김재용입니다. 오늘은 내분비계 질환과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 질환은 임신과 관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신과 관계된 내분비계 질환으로는 유즙분비 호르몬이 증가되는 경우 갑상선 질환 및 당뇨가 대표적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수정이 되지 않는 생식기계 이상을 난임, 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임의 원인은 다양한데 여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37% 정도, 남자와 여성 모두 문제가 되는 경우가 35% 정도 됩니다. 여성의 경우 불임의 원인의 75% 정도가 여성 생식기계 이상이지만 유즙분비 호르몬의 증가와 같은 경우도 7% 정도 차지하므로 일정 부분 내분비계 내 질환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임신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에 비하여 생리불순이 생길 가능성이 4배 정도 높으므로 이러한 생리불순은 수정의 기회를 박탈시킵니다. 또한 조절되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 임신 초기에 유산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반드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즉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배란의 이상을 유발하게 되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가능성이 2배에서 6배 정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임신 초기와 말기에 태아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반드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이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나 갑상선 호르몬을 지령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임신과 연관되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임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치료하는 것을 권합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원래 저희한테 온 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 피로와 부종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검사상에서 자극 호르몬 수치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인 부분입니다. 이분을 치료했을 때 원래 저희한테 왔었던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분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반복적인 유산과 그리고 여러 번의 임신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다가 치료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아기 둘 놓고 잘 살고 있어서 이러한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신과 관계되지 않게 젖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유루증이라 하고 유루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유즙분비 호르몬이 증가된 것이 원인입니다. 유즙분비 호르몬이 증가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흔한 것은 뇌하수체의 종양이 있거나 뇌하수체 위쪽 부분에 혹이 있거나 약물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지속적인 유즙분비 호르몬의 증가는 성성 호르몬 분비의 이상을 유발하여 배란을 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에서 유즙분비 호르몬이 증가된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남성에서도 유루증, 즉 젖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합니다. 유즙분비 호르몬이 증가되는 경우고 남성에서 유즙분비 호르몬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성욕의 감퇴뿐만 아니라 정자의 질도 감퇴시키기 때문에 불임과 관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남성에서 유즙분비 호르몬 증가 이외에도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질환으로는 뇌하수체 쪽, 시상하부, 갑상선, 당뇨, 선천성 후신 호르몬 이상 증가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분이 오신 거는 지금 현재 피곤한 것과 그리고 이제 피곤한 것, 성욕 감퇴를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이 젖을 짜게 되면 젖에서 이렇게 젖이 흐릅니다. 이분이 유즙분비 호르몬이 증가된 걸 확인하고 MRI를 찍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뇌하수 쪽에 혹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분이 치료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피로와 성욕 감퇴는 좋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질을 위해서 치료하기도 하지만 남성에서는 임신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는 반드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은 불임의 원인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아를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반기에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정도에 따라서 선천성 기형은 많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따라서 임신 초반에 특히 5주에서 12주 사이에 3개월 평균 혈당을 6.5% 이하로 떨어져줘야지 이러한 그 기형아 유발을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기형아 이상에는 뇌의 생성의 이상,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장기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철저한 당뇨 치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임신 전부터 혈당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뇨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사망률이 신생아 사망률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당뇨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태아의 기형아 유발 이외에도 산모에서는 임신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조산기 사망률,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사망률이 증가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식전 혈당은 95, 그리고 1시간째 혈당은 140, 2시간째 혈당은 120 이하로 떨어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혈당을 조절하는데 너무 몰두하여 약을 과하게 쓰게 되거나 음식 자체를 적절하게 섭취를 하지 못하여 저혈당이 생기는 것 또한 태아와 산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혈당이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혈당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임신 때 보통 쓰는 약제는 인슐린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먹는 당뇨약인 경우에는 태아한테 넘어가게 돼서 태아의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약들은 지금 현재로는 약으로 인한 기형아 유발에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슐린을 쓰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